언제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조촐하게 둘이서 하는 방송이 됐습니다. 김일이즈는 그 회사에서 탈주국을 찍다가 결국에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은 뚱라드님과 둘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에피소드 얘기하기 전에 청주? 네네. 네, 프로그램이 이제 생긴다고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K리그에서 1, 2부와 3, 4부를 이제 따로 승강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연결시켜서 5부까지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로 바로 그 입단을 하는 게 사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감은 안 와요. 네, 과연 신생팀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은 3부 리그로 시작하는 거 맞죠? K3로 들어가는 거라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셔널 리그도 K3로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민 구단이 아니라 기업 구단으로 출범을 한다는 게 긍정적이긴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축구에 대한 워낙에 그 관심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또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전적으로 이제 그 구단 운영진들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모쪼록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돼서 또 계속 뭐 승격도 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 뭐 제주나 울산이나 포항 원정 가는 것보다야 거기 가는 게 훨씬 가까우니까. 네, 그렇죠. 훨씬 가까우니까요. 네. 그 전에 이랜드부터 빨리 올라왔으면. 아, 그렇죠. 서울 더비는 모든 축구 팬들의 이제 관심이죠. 네, 그렇죠. 대부분 FC 서울이 내려가길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왕이면 두 팀 다 잘 되는 게 좋죠. 네. 그렇죠. 맞아. 기왕이면 잘 돼서 좀 주목도 받고, 그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이랜드 팀의 연합군이 가는 건가요? 서울 더비가 성사가 되면 이제? 아유, 든든하겠네, 이랜드는. 아니면은, 제주 부천 만남이 더 빠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겠다. 네. 근데, 야, 그것도, 구경꾼들 많겠네요. 그 두 팀 첫 경기에는. 혹시 무슨 일 있을까봐. 제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잘못하면 부천 만나요, 이제. 진짜. 자, 순위가 전체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뭐 32라운드까지 치른 팀이 있고 31경기 치른 팀이 있는데 어쨌든 수원은 하이스플릿, 이름 바뀌었죠. 이제 파이널 B인가요? 네, 파이널 B. 네. 파이널 B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승점에 기여했던 포항이 수원을 확실하게 떨어뜨려가지고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지금 역시 남의 집 불난 거 구경보다 우리 집 불난 게 더 급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즐겁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밑에는 인천, 경남, 제주 또 20점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고 제주만큼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러다 진짜 다이렉트 강등되면 그것도 참 뚜레는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주가 2부 리그로 내려가면 2부 리그 팀들이 원정 비용 어떻게 충당하려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요.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제주 요즘 경기를 보면은 작년 서울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번에도 대구 경기 때 2골 먼저 넣고 결국 2골 먹혀서 2대2로 비기는 모습 보면서 역시 내려갈 팀은 이렇게 내려가는구나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근데 반대로 인천은 2골 먹힌 상황에서 마지막에 2골을 넣어서 2대2로 비기는. 그러니까 스코어는 똑같지만 이게 경기 내용은
경기의 후폭풍은 완전 다른 모습 보면서 이게 살아남을 줄 아는 팀과 이제 처음 내려가는 팀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왕이 괜히 생존왕이 아니구나 싶은 요즘의 인천인데, 그 인천은 좀 징글징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그 파이널 A에 포항이 들어올 것인가 상주가 들어올 것인가 이제 결정이 되고, 우리는 참 이게 뭐 2경기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검붉은 자존심님께서는 이걸 지네요 라고 하셨고, 그 전 경기에 대해서 이제 상하마 안원사님께서는 그 전 경기가 원정에다가 태풍 와서 험악한 날씨에서 그렇게 경기에 힘들게 뛰었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후반전 뭐 한 60분 지나고 나서 체력이 떨어진 모습이 너무 보이는데 최용수는 뭐 했냐, 제대로 교체 타임을 못 잡은 최용수가 만들어낸 결과다 라고 하셨는데, 뭐 최용수도 인터뷰에서 인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판단 미스했다. 최근 몇 경기에서 최용수가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경기만 끝나면 내 판단 미스였다라고. 이게 그 서울 뭐 제주를 보면서 뚱라드님이 서울 작년 모습이 생각난다고 하지만, 지금 서울 팬들은 최근 몇 경기를 보면서 작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선수들도 인터뷰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좀 희망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뭐 상위 스플릿은 안착은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경기 뭐 그냥 다 져도 되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뭐 어떻게 하고 내년은 또 내년대로 기대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찹찹했던 마음, 어디서 그렇게 찹찹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25일 있었던 31라운드 경남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줄 평을 보면 윤스가 말아먹은 경기, 혹은 윤스는 변하지 않았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심판을 떠나서 작년 생각이 그만 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공격진들 반성해야 된다, 뭐 김한기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들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뚱라드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경기는 직관 가서 봤는데 이게 평일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경기력에 직관 오신 팬분들도 많이 아쉬워했고, 뭐 심판 판정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경기의 무승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달려있는 3위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서울이 더 좋은 위치, 도망갈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는데 계속 그걸 서울이 자기 발로 차버리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대 라이벌 팀인 강원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구도 어쨌든 지금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서울이 치고 올라가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입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상대 팀들의 면면이 서울이 충분히 이전에는 잡아줬었던 팀인데 이번에 계속 발목이 잡히니까 더 아쉬워하는 게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관 갔을 때 느낀 점은 전반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제 주위에 계신 팬분들도 많이 환호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꽤 좋은 공격에 다들 좋아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직전 경기와 다르게 앞선에서 이제 박주영 페이스치 선수, 그리고 또 이명주 알리바이프 선수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이 좀 많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김한길 선수가 전반 공격 작업만큼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경기 중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김한길 선수가 활동량이 되게 좋아서 적극적으로 오버래핑도 하고, 적극적인 오버래핑 때문에 이제 우리 황현수 선수 골도 보게 되면은 그
그 김한길 선수 왼쪽 그 사이드 라인 혹은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공간에 3명의 선수가 서울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 오스마르도 있고 이제 페시치도 있고 김한길 선수가 있고. 근데 김한길 선수가 이제 오버래핑을 들어가면서 페시치 선수한테 약간의 공간을 줬고 페시치 선수가 이제 그 공간에 순도 높은 크로스를 올려서 황현수가 이제 멋진 헤더로 마무리하는 골이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공격 작업 전체는 나쁘지 않았다. 전반만큼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앞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괜찮았고 오히려 경남은 전반만큼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서울이 잘했던 것 같은데 이 경기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겼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고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날 경기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은 결과는 못 가져왔지만 박진감이 넘치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안타까운 그 슈팅했는데 막 빗나가거나 막 막히는 장면이 이번 시즌 전체에서 본 그런 장면을 만큼 이 한 경기에서 그게 나왔던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좋게 말하면 서울이 슈팅 성공률, 골로 연결하는 골 성공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았다라고 뭐 좋게 말하면 그런 건데 애초에 슈팅 시도 자체가 많은 팀은 아니었는데 이날만큼은 굉장히 활발하게 상대 골대를 두드렸고 그래서 좀 재미는 있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골이 그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좀 첫 번째 골을 좀 자세히 보면 페시치가 그 지난 경기들까지 그러니까 부산 복귀 이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조급했는데 이날만큼은 좀 덜 조급해지고 그 대신에 그냥 지금 내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물론 최용수 감독이 적절한 자극을 줬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뚜레는 그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더라고요. 페시치에 대해서 부상 복귀 후 부진에도 페시치를 계속 기용했던 건 당장 눈앞의 승점보다는 상위 스플릿에 들어간 이후를 대비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최용수가 계속 페시치를 기용했고 그 다음에 자극도 줬고 그 결과가 이제 상주전엔 좀 나온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은 좀 앞으로는 좀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이제 그 어떤 희생을 치렀어야 했는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날 페시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크로스를 올려줬고 그리고 황현수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헤딩을 또 아주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시즌 초반부터 약간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왜 포변을 박동진으로 했을까? 왜냐면 그 전에는 황현수가 또 수비에서도 이제 마땅히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혹시 꼭 해야만 했다면 황현수가 더 낫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날은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또 골을 넣었죠. 근데 또 나 그 다음 경기 보시면 황현수의 그 전진성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일단 네, 이 경기 스탯으로만 봐도 서울 슈팅이 총 18개나 했네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8개나 되고 페널티 에어리어 내 슈팅도 10개나 되는 스탯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탯 자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잘한 건 경남 키퍼다. 그치. 이렇게 다 이렇게 날라오는데 한 점만 줬다는 거는 경남 키퍼가 어쨌든 선방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슈팅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물론 골 장면은 약간 좀 그 외의 장면에서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방 압박을 해줘서 시즌 초반에 최용수가 뭔가를 이제 전방 압박하겠다라고 했을 때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이날 보여줬다. 그게 한두 개만 더 골로 연결이 됐었어도 그게 좋았을 텐데 그 전방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최근 몇 경기에서 세팅된 상대 수비수 사이에서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고전하던 것과 다르게 상대 수비수들을 반대로 당황시켰다는 면에서 오히려 좀 전술적으로 카드를 하나 확실히 보여줬다.
상대 준비를 좀 힘들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어요. 뭐 골도 빨리 났고. 일단 전반 모습을 봐도 서울이 어쨌든 잘하는 축구를 하려면은 공이 전방에서 많이 돌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톱도 페시치 박주영 선수도 어쨌든 볼을 잘 차는 선수의 유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박주영 선수는 특히나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원터치 패스로 돌려놓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후방에서 해봐야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이제 상대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비수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선 자원들이 침투만 해줘도 충분히 좋은 그치. 장면이 나오고 실제로 경남전도 뭐 이명주 선수가 슈팅한 장면도 박주영 선수의 이제 원터치로 돌려놓고 이제 페시치가 이명주한테 주고 막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알리바이프 슈팅도 그렇고 어쨌든 서울이 잘하는 축구를 하려면은 전방에서 볼이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지금 서울 선수단의 체력 수준이 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뺏겼을 때 역습을 방어할 수 있을 수준인가에 대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다음 경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네.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날 경기에서 보면 특히 또 알리바이프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PPI에서는. 네, 그 꼴찌예요. 네, 알리바이프가 좀 그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D는 면했는데 C를 받았는데 알리바이프가 그렇게까지 못했나? 라고 하면은 전 좀 알리바이프한테 아쉬운 거 이날도 정말 전 개같이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골 결정력이 몇 번의 슈팅 찬스 그 슈팅 시도가 너무 좀 빗나가거나 아니면 골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해서 이게 좀 아쉬웠지. 사실 움직임 자체는 괜찮지 않았나. 특히 전반에서 뭐 후반 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다만 적절할 때 알리바이프를 교체해주지 않은 최용수 덕분에 알리바이프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저희 이제 방송 패널즈 평가에서도 그다지 좋은 평가는 못 받았는데 이거는 좀 최용수 때문에 선수가 욕먹는 상황이 됐다. 욕바지가 됐죠. 뭐.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자, 그리고 황현수는 패널 평가로는 만장일치 S. 네, 청취자에서도 S인데, 자, 황현수가 요즘에 물론 전진성이 물론 리스크긴 합니다. 다음 상주전에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내내 수비수 중에 김원균 부상 이후로 황현수만이 유일하게 좀 꾸준한 센터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좀 놀림을 받긴 했는데 황현수 군면제라 비싸게 팔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대요. 근데 이거 황현수는 팔면 안 되겠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수비진이 붕괴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유일하게 좀 꾸준하게 수비해주고 그다음에 간간히 골도 넣어주고 해줘서 진짜 유일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되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선수 얘기 중에서는 이명주 선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명주 선수가 뭔가 모르게 계속 겉도는 거 맞죠? 근데 이날 교체가 되죠, 마지막에. 네. 정원진 선수랑. 근데 정원진 선수랑 이제 90분에 교체가 되는데 전 이것도 최영수 감독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타이밍에 가서는 이명주 선수가 좀 아쉬운 슈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이 선수가 확실히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실점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그 최전방으로 세도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좀 빛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세종이 약간 독이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명주가 좀 독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좀 뛰게 좀 놔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최영수는 이명주를 아직까지 신뢰하지 않는 듯이 교체를 해버리더라고요. 저도 이명주 선수가 빠진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록을 봤을 때도
이명주 선수가 슈팅을 3개를 했는데 유효슈팅이 3개예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마지막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정원진 선수가 후반 교체 들어와서 영향력을 전혀 못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짧은 시간에 팀을 뭐 바꿀 수 있는 영향력 끼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이명주 선수보다는 그래도 지금 계속 꾸준히 뛰고 있는 알리바이프 선수를 조금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하는 게 그치.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체 타이밍도 문제인데 교체 대상도 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70분 전후해서 알리바이프를 빼고 그때 정원진이 들어갔다면 사실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물론 뭐 감독도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뭐 길게 얘기하기도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실점 장면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백이종이 잘하긴 잘했습니다. 네, 백이종은 이번 시즌만큼은 교체해서 들어오면은 뭔가 하나를 보여주긴 해요, 계속. 그리고 베테랑의 품격이라는 네.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백이종 딱 나오니까 주위 관중 분들도 뭐 최신기종 백이종 나왔다고. 아직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네. 그 상황이 너무 웃겼던 게 일단 역습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역습 상황에서 백이종이 김한기를 제끼고 들어가고 뒤에서 급하게 내려오던 그 우리 누구였죠? 황현수였나? 네, 황현수. 네, 황현수가 앞에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하필 그 키퍼 양한빈의 시야를 확 가립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백이종 선수는 여기서 이제 베테랑의 품격인데 네, 맞아요. 빠르지도 않게 가볍게 땅볼로 감아차니까 제가 골키퍼 입장에 그 위치에 서 있었다고 하면은 갑자기 오른쪽에서 공이 나타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차는 것만큼은 골키퍼가 손 쓸 수 없게 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전 장면에 좀 아쉬운 장면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로는 뭐 아무리 급했어도 뭐 키퍼가 좀 움직여줬으면 위치를 좀 잘 잡아줬으면 그리고 양한빈 오래간만에 경기 나왔는데 좀 그 아쉬움이 있고 그 전에 또 김한길이 그렇게 쉽게 제껴지지 않았으면 그렇죠. 김한길 선수가 수비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백이종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오른쪽 공간은 사실 내줘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내줘도 된다기보다 그 키퍼 안쪽으로 치고 접고 들어오는 공간하고 이제 쭉 사이드 라인으로 치고 나가는 공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은 수비수라면 보통 접고 들어오는 공간을 막길 마련인데 김한길 선수는 백이종 선수가 앞으로 살짝 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이드 라인을 막으려고 발을 뻗거든요. 그런 순간에 백이종 선수가 접어버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슈팅을 하는데 조금만 더 현영민 해설위원이 맨날 강조하는 러닝 디펜스를 해야 된다. 러닝 디펜스를 해야 된다는 강조하는데 러닝 디펜스가 이때 필요했다. 좀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했다. 김한길 선수는. 그리고 펜다 형이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수비의 기본인 게 수비수가 공을 뺏기보다는 일단 우리 편 골대에서 상대를 밀어내는 게 우선인데 네, 맞아요. 여기서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공을 이제 뺏으려고 한 김한길의 모습 이거는 앞에 김한길 선수가 진짜 웃긴 게 항상 잘하던 경기에서도 하나 실수를 좀 크게 해서 네, 맞아요.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만드는 이게 불운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김한길 선수가 그래도 이 전 경기에 비해서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랬으니까 78분까지 뛰고 있었겠죠? 교체를 안 당하고. 근데 이 장면 때문에 또 김한길 선수가 자책을 할까봐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김한길 선수뿐만 아니라 반성해야 될 사람이 몇 명 있다. 첫 번째는 감독. 감독. 왜냐면 이 장면 전에도 백이종 선수한테 계속 흔들린 장면이 나와요. 크로스 올라오고 뭐 제리치 1대1 찬스 있었는데 양한빈 슈퍼세이브 한번 하고 제리치가 한번 날려먹고 근데 두 장면 모두가 어쨌든 제리치가 날려먹은 거예요.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 장면인데 제리치가 뭐 헛발질 한번 한 것 같고 한 번은 대기권으로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계속 되면은 어쨌든 감독은 먼저 전술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장면이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들이 김한길이 왼쪽 풀백에서 윙백에서 뛰고 있다. 그러면 한 골은 실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한 골은 실점할 가능성이 꽤 높다. 지금까지 버텼지만 우리 왼쪽은 무조건 결정적인 찬스 한두 번은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번은 진짜 먹힐 수 있다. 그럼 빨리 한 골 더 넣던지 그치. 아니면은 더 김한길을 도와주던지 이게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마음이 좀 아니란 생각으로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왜냐면 경남이 진짜 그 이전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남 선수도 어쨌든 그 오스만 선수가 좀 큰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그래서 경남의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이 골은 전체적으로 아쉽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진짜 그 부분도 아쉽긴 한데 교체 타이밍뿐만 아니라 후반전 들어서 특히 이제 백이종이 교체 투입되는 그 타이밍 자체가 이제 어떤 경기의 마지막 장을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수비로 굳히기를 할 건지 공격을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이 좀 애매모호했다. 오히려 예전 최용수였으면은 지켰을 텐데 미련 없이 지켰을 텐데 이날은 좀 그것도 좀 모호하게 흘러간 거 아닌가. 이거는 경남을 얕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백이종 선수가 좀 위협적이었으니까 뭐 차라리 고요한 선수를 백이종과 계속 매치업을 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아니 김주성 선수를 넣는 것도 방법이 있었을 건데 조금 아쉬운 경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도. 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 후 최용수는 그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추가 득점을 기회가 많았는데 못 살린 게 불안감을 갖고 왔고 운도 따르지 않았고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도 우리에게 아쉬웠지만 뭐 교체 타이밍이 늦었던 걸 포함해서 결국엔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페시치가 이제 좀 폼이 올라온 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반면에 또 황현수에 대해서는 그 공격 본능을 갖춘 선수다. 이게 그 최용수가 말하는 본능이라는 단어 표현이 드문 표현인데 이거를 공격 본능을 수비수한테 이제 표현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죠. 이걸 듣고 자극을 받았나 보네요. 황현수 선수가. 내 본능을 더 끌어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자, 그래서 근데 예전에 특히 이번 주는 이제 31라운드 경남전이랑 32라운드 상주전이 좀 정말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FC서울이란 팀이 약간 안 좋은 기류를 타서 그 흐름에 지금 떠밀려가고 있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는데 경남전에 방금 얘기했던 아쉬운 점들이 상주전에서 극대화돼서 나타나죠. 네, 맞습니다. 상주전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이날은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거 뭐죠? 그 사지가 갈겨에게 찍히는 능지처참 빌드업. 네. 능지처참 모드로 이제 구성이 됐고 중원이 이제 비어버렸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측면이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전반 경기 끝날 때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갖고 있어도 상대가 공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뺏어왔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임기응변이었겠죠. 고요한이 이제 나중에는 왼쪽으로 가는데 고요한 왼쪽이 이렇게 실망스러울 줄이야. 좀 그런 것도 아쉬웠고 그래서 그런지 감독도 좋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다음 경기가 사실 상주전이 작년에도 우리한테 아픔을 줬던 팀이고 네. 어느 순간부터 되게 불쾌한 상대가 되어가고 있고 좀 나쁜 기억들을 자꾸 안겨주는데 특히 상주는 지난주에도 저희도 그 얘기를 했지만 다 전역하고 새로 이제 발맞추는 새로 시작하는 팀인데 설마 그러겠냐. 근데 항상 이상한 타이밍에 상주한테 한 번씩 크게 얻어맞는 경우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우리의 천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도 뭐 결국에는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못했는데 이 두 경기에서 승점을 결국에는 6점을 다 채우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서 지금 팬들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한 줄 평에 이런 게 있어요. 집중력 결여 장애, 여름 이적 시장이 없는 대가. 이럴 거면 뭐하러 3위 했냐? 2연속 전술 부재 경기. 그리고 기록을 보면 3개월 동안 우리 3승했다. 그리고 스플릿 라운드 후 6위 가능성을 본 경기다. 그리고 잊지 말랬더니 진짜 안 잊었네 2018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반면에 뭐 벤치를 보면 암울하다. 윤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칭찬한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벤치가 그러니까 과연 3위권을 수성하고 있는 팀의 벤치가 맞는 것인가. 참 어쨌든 작년 시즌을 생각해 보면은 작년 전북, 경남, 울산 순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 팀의 전력을 생각해 봤을 때 벤치 자원이 이 정도까지 약했을까? 이 3위가 울산이 3위를 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또 저 서울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적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머리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 순위에 감사해야 되죠. 네, 맞아요. 네, 그건 맞지. 근데 이게 왜 팬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냐면 작년에 이제 막판에 이을용 감독 대행이 초반에 잠깐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A매치 휴식기 때 뭔가 좀 다듬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순간 그 자기가 물러날 때까지 10경기인가요? 이상인가? 못 이겼어요. 근데 지금 페시치 부상 이후로 서울의 행보가 순위 전체만 그러니까 초반에 승점을 좀 벌어놔서 순위 자체가 높긴 하지만 패턴은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또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점 장면부터 이제 그래도 좋은 얘기 득점 장면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득점 장면. 자, 득점 장면은 또 꽤 멋있었습니다. 그 고강민이 들어가고 그 접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거나 크로스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상대 수비가 위치를 너무 잘 잡고 있으니까 그 뒤쪽에 있는 오스마르한테 빼주고 오스마르 지체 없이 크로스 올려주고 페시치가 헤딩으로 연결해서 골을 만들어냈는데 군더더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강민 선수가 2명의 수비를 끌어줬기 때문에 오스마르 선수가 편하게 좋은 킥을 선보일 수 있었고 페시치는 확실히 경남전에 이어서 좋은 폼을 이제는 보여줄 것 같아요. 헤더도 워낙 수준급의 헤더였고 이날 그 상주 황병근 키퍼가 꽤 많은 선방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어쨌든 동점골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들어갔으니까 이제 팬들도 많이 기대를 했을 거고. 네, 좀 경기 결과는 되게 아쉽게 됐네요. 다 좋았는데. 그 외에도 페시치가 좀 그 머리로 말고 발로 찬 것 중에 아쉬운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와 이것만 들어갔으면 페시치 진짜 막 부활포 막 화려하게 쏘고 막 자신감 엄청 상승하고 이제 팀 분위기도 막 끌어올라가고 내년도 내년인데 올해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싹 올라왔을 텐데 이게 역습 2방에 실점하면서 그게 완전히 무산이 됐는데 두 실점의 공통점은 역습이고 그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서울이 내줬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죠. 네. 일단 이 두 실점 장면이 되게 비슷해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봤을 때 황현수 선수가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오버래핑을 나갔다가 복귀를 못했고 그 빈 공간을 이제 류승우 선수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일단 저는 이 센터백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한준희 해설도 이렇게 말했지만 뭐 센터백이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좀 불필요하다. 뭐 본업은 센터백인데 끝없는 전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 뭐 백스리 전술이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센터백이 공격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전에서도 황현수가 골을 넣었던 거고. 근데 황현수가 이 정도까지 위치에 올라갔다면은 분명히 선수들끼리 소통을 했어야 된다. 중원 선수들이 누군가는 황현수 자리를 메꿔야 되고 누군가는 메꾸러 내려가줘야 된다라고 누군가 그 중원가 경기장 안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류승우 선수가 침투할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선수가 알리바이프 선수로 추정이 되는데 알리바이프 선수가 류승우가 뛰어 들어가는 거를 봤어야 하고 봤다면은 지체하지 않고 류승우 선수를 계속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치. 류승우 선수를 슬쩍 보고 뛰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류승우 선수는 이제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가고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아니면은 좀 집중력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다. 그리고 경기장 내에서 소통이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것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알리바이프가 우리 팀에서 지금 누구보다 많이 뛰는 선수라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왜 못 뛰어줬을까? 그러니까 자기 뒤에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는 뭐 그러니까 다른 사실 뭐 주세종이나 이명주는 팀에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경기를 뛴 게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지쳤다고 하는 건 좀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알리바이프는 지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저는 국가대표 알리바이프 선발돼서 차출돼 가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오히려 너무 지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이 기회에 좀 서울도 알리바이프 없는 상황을 좀 준비를 해놔야지 알리바이프가 지쳐서 못 뛸 때 교체로 이제 내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잘 됐다. 좀 가서 알리바이프가 완전히 뭐 국대에서 주전으로 뛰는 경우가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조금 쉬었다 와라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골도 보면은 그 오스마르가 이제 전방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송시우 타임에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저희는 오히려 서울에 그게 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공간을 그냥 내줘가지고. 와, 그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중앙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따 골 장면을 보시면은 정일철 선수가 송시우 선수 침투하는 거를 못 봐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로는 일단 봤어야 한다. 이거는 송시우가 들어가는 걸 봤어야 하고, 고요한 선수가 송시우 선수보다 약간 늦게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정희준 선수 뒤를 보라고 욕을 하든 뭘 하든 아, 그치. 어떻게든 불러서 뛰어 들어간다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 골도 비슷합니다. 선수들 간의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경기장이 선수들이 소리 질러도 못 들릴 경기장인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비정권의 이제 그 명언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참 아쉽죠. 김진규 같은 선수, 그 잡아주는 선수. 그러니까 정현철이 센터백 중앙에 섰을 때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고, 물론 뭔가 자기가 데뷔하지 않은 뭐 새로운 상대를 만났을 때마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다시 또 센터백 중앙에 서기 시작하면서 점점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잘하는 장면도 분명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정현철을 응원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 보이는데 정현철이 빨리 더 커야 돼요. 팀 내 입지가 더 커져야 돼. 그리고 정현철 선수,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 11명이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선수들이 잡아줬어야 돼요. 정현철 선수의 위치를 빨리. 어쨌든 정현철 선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송시우 선수는 못 봤다면은 누군가는 정현철 선수한테 소리를 질러서 위치를 잡아줬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정현철 선수의 단점은 그 수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자기 뒤에 있는 선수를 인지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
자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앞에 있는 선수에 대한 대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선수를 인식했음에도 뭐 좀 대비가 미흡하다던가 앞에서 공을 아예 끊어낸다던가 아니면은 몸으로 좀 그 몸싸움을 해주어서 방해를 한다던가 이런 게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뒤쪽에 대한 커버가 좀 그걸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스마르가 수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오스마르 말고 좀 빠릿빠릿하고 젊은 선수가 있어야 돼요. 황현수는 어차피 공격에 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현철 뒤를 받쳐줄 선수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오스마르도 그걸 해줄 선수는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포메이션이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오스마르 선수는 어쨌든 수비보다는 미드필더에 올라가는 게 지금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오스마르 선수가 수비를 못한다기보다는 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야지 그 오스마르 선수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센터백 3명은 좀 수비에 집중할 수 있는 3명으로 두는 게 지금 서울 상황에는 맞는 것 같아요. 센터백 뭐 3명 중에 2명은 공격 작업을 좀 하고 뭐 빌드업에 좀 관여를 하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수비할 때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골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폼이 떨어졌다면은 일단은 지키는 축구를 좀 먼저 해야 된다. 스플릿 들어가면은 어쨌든 우리가 파이널 라운드 A로 되었기 때문에 전북 울산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치. 일단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오스마르 선수를 좀 위로 올리고 차라리 오스마르 주세종을 더블 볼란치로 쓸 각오를 하더라도 조금 지키는 축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포메이션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걸 봤어요. 경남전에서 오스마르와 정현철, 주세종, 그러니까 플레이메이킹을 처음에 그 잡아줄 수 있고 긴 패스 정확도가 높은 선수들이 셋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방향 자체를 크게 돌릴 수 있는 선수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부터 효과가 났는데 상주전에서는 이 셋이서 도대체 뭐 하나 서로가 미루는 듯한 느낌으로 아무도 이제 뭔가 그 전체적인 공격 전개에 책임을 지지 않는 듯한 느낌에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독이구나. 그러니까 오스마르가 마킹됐을 때 정현철이 등장함으로써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데 거기에 주세종까지 겹치니까 이 선수들 호흡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진짜 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방송 준비를 하는 와중에 또나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드필더 알리바이프, 주세종, 이명주가 셋 다 나오는 게 맞냐? 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지금 계속된 경기가 알리바이프, 주세종, 이명주 선수로 지금 중원이 계속 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누군가는 체력적인 부담이 계속 가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셋 중에 한 명 정도는 빼서 좀 체력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어요, 서울이. 그럼 수비적으로 수비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수비 시스템을 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내내 지금 3-5-2 포메이션 가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들이 이제는 서울 공격 방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대응이 가능하지. 거의 어쨌든 서울 현 상황이 어쩔 수는 없지만 거의 똑같은 선수들로 이제 선발 라인업이 꾸려지고 지금 서울 경기력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박동진 선수가 날아다닐 때는 사실 다 그랬잖아요. 박동진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그치.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대팀도 똑같았을 거예요. 박동진이 저런 터치를, 저런 슈팅을.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박동진도 어느 정도 읽혔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기만 카드 같은 느낌이었죠, 박동진. 네. 아무도 저 선수가 얼마나 뭐 이렇게 공격에 가담하겠어, 직접 슈팅을 노리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느슨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마크 하잖아요, 박동진 들어와도. 맞아요. 그냥 예전처럼 놔두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진짜 세상 많이 변했다 느꼈던 게 박동진이 교체하려고 하니까 환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되게 당황스럽다. 물론 환호성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들어온다는 그 환호성. 그치. 그게 또 다르지. 네. 그냥 수고했다 들어와라라는 박수랑 야 너 하나 해줄 것 같아 나 기대하고 있어라는 네. 그 호응이 다르죠. 참. 박동진이 그러네. 어느 순간 박동진이 그렇게 됐네. 참. 와, 그 박동진 선수 그 얘기 나왔을까 하는 말인데 윤주태 선수 윤주태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 윤주태 선수 들어와서 10분 정도 뛰었는데 볼은 잡았나요? 저는 그것도 약간 의문인 건 한 번 헤딩 한 번 한 거 본 것 같고요. 중계로 봤을 때. 저도 그 기억이 없어서 다시 봤을 때 확인해봤는데 윤주태 선수 얼굴을 본 기억이 혹은 카메라에서 윤주태다라고 이렇게 전체 경기장을 잡을 때 주목했던 장면이 처음에 교체해서 들어올 때랑 그게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중간에 한번 헤딩 경합을 하다 네, 머리를 맞아요. 맞아서 넘어져서 머리를 잡는 장면이 클로즈업 된 게 있어요. 네, 그거 외에 플레이로서 주목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윤주태 어떡하냐. 진짜 서울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윤주태 선수도 본인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때 미디어데이 나갔을 때 그 기자 한 분이 윤주태 선수한테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없냐라고 했을 때 윤주태 선수가 감독 눈치를 쓱 보고 불만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출전 시간이죠. 왜냐하면 지금 센터백 출신 선수가 자기보다 더 중용받고 교체도 더 중요할 때 들어가는데 불만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자기가 이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도 기용을 못 받고 있으면 그냥 선수라면 불만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최용수를 상대로 그런 불만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도 그쵸.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좀 불만인 게 선수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내년이 더 기대된다 이런 말 하기에는 선수들은 조금 더 좀 불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좀 정신적으로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6경기 남았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은 진짜 내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불리한 상황도 아닌 거고 엄밀히 말하면은 앞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박주영 선수도 이제 기사로 봤을 때 약간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 인터뷰에서도 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은 다시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나설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안 되니까 선수들이 그래 그럼 내년에 더 잘해보지. 지금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더 잘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건 아니다. 보러 가는 팬들을 위해서도 그런 마인드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리그가 끝난 것도 아니고 상위 스플릿에 들어갔다는 걸로 만족했다는 사인을 보내면 이건 정말 약팀의 증거지. 네. 우리 팀이 상주 정도의 위치라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냥 군인 팀이어가지고 선수들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면 상위 스플릿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래 우리 성공했다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전술적인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럼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은 그런 팀이 아니잖아. 그리고 대구FC도 상위 스플릿 들어갔다고 축하했는데 그 팀은 올해가 처음이라면서요. 상위 스플릿 진입한 게. 그렇죠. 작년에 FA컵 우승 때문에 좀 주목받긴 했지만 리그 성적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 팀이니까. 그런 팀이면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상위 스플릿 진입에 축하한다. 그치. 근데 서울은 잊지 말자 2018 함께 뛰자 2019년을 외치는데 지금 청취자분 말씀대로 2018년을 지금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은 그치. 이거는 팬들에 대한 뭐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점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다른 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비판했던 거, 아쉬움을 토로했던 거 구단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쉬움이 선수들한테도 묻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게 좀 흐름이 점점, 그럼 상위 스플릿 가서는 뭐 하겠다는 걸까? 내 몸 컨디션 관리하면서 그냥 경기 감각 유지 정도의 그런 걸로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심지어 경남 뭐 올해 아챔에서의 K리그 팀들이 성적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 팀들은 뭐 아챔 자체를 처음 나가본 팀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은 아챔에서 어쨌든 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간다는 게 선수들한테는 사실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외국 팀들 상대로 직접 자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무대인데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싶어서 이게 제일 좀 아쉬움이죠. 특히 상주전을 보면서 상주전과의 뭐 상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크게 반박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전북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북전에 졌다고 언제 욕한 적 있습니까? 전북전에 미리 쫄았기 때문에 욕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리고 그 패배에 대한 아픔은 어쨌든 우리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전북전 항상 끝나면 이제 팬들이 여기가 상암 맛집인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댓글 올라오면 솔직히 열 받죠. 그리고 아챔 우리도 작년에 강등 플레이오프 가서 그런 아픔 알아요. 근데 우리도 헐크 보고 싶고 오스카 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좀 별미지. 네. 또 우리도 오스카 보고 싶어요. 우리도 해외 선수들 보고 싶고 펠라인이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도 펠라인 보고 싶다 진짜. 뭐 맨날 경남 펠라인이 봤는데 왜 우리는 펠라인이 못 보냐. 우리 팬들도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봐도 최용수는 항상 봐야 데려와요. 참 나가야 맞아요. 돼.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선수, 특히 우리 팀을 상대로 잘한 선수들을 눈여겨보기 때문에 진짜 나가야 돼요. 뭐 하미레스도 윤스 좋아한다고 하는데 막 그런 썰이 잠깐 돌았죠. 하미레스 윤스 사랑해요 뭐 이래가지고 잠깐 뭐 사이가 네. 좋았다고. 근데 거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괜한 소리를 했네요. 하미레스라니. 자, 상주전에서는 우리의 긍정 아이콘 도봉조차도 오래간만에 PPI에다가 욕을 잔뜩 써놨어요. 네. 그 박주영 보고 심지어 박주영한테도 지봉만 들고 온 마에스트로다. 그러니까 명색 그 이름뿐이었다. 실제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했고 고강민은 알리와의 호흡도 부족한 거 아니냐, 호흡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주세종 전담 키커 하는데 좀 실망이다. 그러니까 이날도 세트피스가 꽤 많았어요. 중계진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이 이제 데드볼 상황에서의 골이 좀 많았다. 맞아요.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는데 이날 주세종이 많이 찼잖아요. 네. 확실히 그 전에 박주영이 찰 때보단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했어요. 저는 중계로 봤을 때 처음엔 박주영이 차다가 나중에 주세종 선수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박주영 선수의 킥이 그 경기는 조금 짧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많은 데드볼 상황을 얻었는데 연결을 못한 거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 비시즌 때부터 그렇게 뭐 패턴 준비 많이 하더니만 점점 시즌이 갈수록 패턴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 연습한 거는 점점 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불만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스마르에 대해서도 심지어 도봉은 어시 하나로 평점 세탁하려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까 박주영 선수의 평가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도봉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양한빈 뭐 한 거 없이 1대1 두 번 만에 2실점 이러면서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진한테는 우리가 너한테 뭘 기대해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건 동의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고요한 선수도 평가가 되게 안 좋고 특히 두 번 모두 실점이 이제 뒷공간을 내줬다는 것 때문에 정현철 선수에 대한 평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참 PPI가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경기를 뛴 시간이 적으면 그 결국에는 팀 결과에 기여한 게 적기 때문에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점을 감안해서
경기를 적게 뛰었기 때문에 조금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도봉이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매기거든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해서 해주셔가지고 평균을 내야지 좀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근데 도봉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하나하나가 사실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맞아요. 네. 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 이제 진짜 긍정적으로 아무리 행복 회로를 돌려도 페시치가 골을 넣었다는 것 말고는 장점이 없던 경기였기 때문에 다 모든 면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수비도 졌고 특히 감독 전술에서도 완패한 경기였고 상주 김태환 감독은 어쨌든 꽤 괜찮은 전술과 그리고 선수 교체로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모든 면에서 서울이 완패한 경기. 맞아. 그리고 심지어 그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근성 뭐 그런 거 있죠. 정신론 그런 것조차도 뭐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뚜레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슈퍼매치 수원전에서 진 게 갤럭시 S6 시절 이후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수원을 만날 수 없는 진짜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그 수원 33라운드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서 승점을 보태야 되는데 앞에 경기도 물론 승점을 반드시 보태야 되는 경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지금 서울이랑 수원이랑 제가 정확히 몇 경기를 합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두 팀 다 딴 승점이 똑같아요. 둘 다 5점 땄더라고요. 최근 몇 경기 동안. 최근에 한 달인가 뭐 한 달 네. 반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수원은 정말 최악의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서울 팬들의 염원이 이제 내일 있을 그 FA컵 2차전. 그래 FA컵 그게 결정이 나야지 네. 좀 감정이 좀 정리가 돼. 맞아요. 우리는 너네 팀만 안 나가면 돼. 맞아요. 너네 팀이 이렇게 축구하고 아침 나가는 건 볼 수 없다. 그치. 네, 이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떨어져야지 리그 4위까지 아침을 나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서울, 강원, 대구 팬들이 지금 합심해서 모여 있으려나. 진짜 수원만 떨어지면 되니까요,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아서 좀 그런데 내일 화성이 꼭 2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기랑도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래야지 네. 수원이 좀 기가 죽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경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거기다 원정이긴 하니까 어쨌든 수원전을 마지막 이제 스플릿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남은 5경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힌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서울 선수들은 슈퍼매치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는 좀 멘탈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원이 진짜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번 경기에 박은익용가 퇴장당해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그건 너무 좋지. 그러면 이제 공격진이 그 새끼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지금 걔가 이제 은퇴 앞두고 있잖아. 어디더라? 서울 이랜드랑 아산 경기인가? 뭐 어디 보러 다닌대요. K2로 보러 갔대요 이번에. 스포츠니어스 그 기자가 취재 갔다가 본부석에 난리가 나서 가보니 머리 긴 장발 외국인이 있었다. 보니까 걔더라. 그 새끼 진짜 그 분탕질은 여전하구나. 그래서 왜 왔냐 여기? 그리고 물어보니까 왜냐면은 전혀 접점이 없으니까 그 두 팀 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 외국인은 두아르테밖에 안 나왔대요. 걔도 브라질 사람이니까 접점이 없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뭐 그냥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컨디션이 안 좋냐? 그러니까 이제 또 의미심장한 한마디. 나는 컨디션은 좋다. 네. 박주영 인터뷰 보고 배웠네.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도 한번 불화를 예상할 수 있는. 미리 자기 이적할 팀 정해놓고 이제 또 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언론 플레이에 시작될 테니까. 그럼 진짜 내년에 서울 이랜드 가면 진짜 레전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진짜 너무 재밌겠다. 진짜 그럼 대박인데 이러면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서울 이랜드 팬이랑 수원 팬 양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아요? 네, 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 두 팀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네, 뭐 잠실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마인드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진짜 진정한 서울의 팀이다, 막 이런 또 네, 그런 역사의식을 정의감도 이상한 정의감 또 네. 투철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서울 이랜드로 가면 그 정신적 그러니까 스탠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꽤 있겠네요. 갔으면 좋겠다. 대안이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시나리오를 계속 써보게 되는데 서울 이랜드로 간다. 연봉이 지금 9억 받는데 뭐 한 4억 선으로 낮춘다. 뭐 그러고서 이랜드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또 근데 꽤 근데 이브리그 스타일상 안 먹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초반에 반짝도 좀 상대 수비수들이 어려워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반짝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또 기대를 받다가 점점 갈수록 거품이다,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K리그의 레전드가 되는 정말 그러니까요. 기대합니다. 그런 일이 꼭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원이 만약에 걔를 안 쓰면은 타가트도 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나올 선수가 너무 한정적이고 그 고등학생 그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현규인가? 근데 네. 그렇게 어린 선수가 이제 공격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서울은 진짜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서 여기서 분위기 반전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시킬 거면. 근데 항상 서울은 이렇게 뭔가 그냥 이길 것 같은 팀에서 경기에서 죽 쓰고 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최용수의 어떤 전술적 수가 좀 구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아서 사실 오늘 얘기 나눴던 경남전이랑 상주전도 최용수가 뭔가를 노린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나오려다 말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뭔가를 노린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나오면은 그것도 우리도 나름 사실 방심할 수만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네. 생각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좀 짜증나는 게 수원 키퍼가 점점 좀 성장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잘 먹더라고요. 네, 우리 슈팅이 날카로움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뭐 사실 뭐 비긴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손해 볼 건 없긴 한데 네. 그래서 좀 나름 또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내가 또 축구를 보면서 또 이런 안 좋은 트라우마를 계속 상기시켜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그러다가도 한번 또 굉장히 기쁜 그 경험을 주는 게 또 축구라서 미련 못 버리고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올 시즌 남은 경기 무슨 낙으로 K리그를 보나 했는데 대안의 행보라는 떡밥 하나만으로도 이제 좀 즐거움이 또 생기네요. 자, 바랄 게 우리 팀 밖에서 자꾸 바라는 게 늘어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화성 파이팅, 대안 파이팅.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은 요약될 것 같네요. 서울 팬이라면 제일 중요한 내일. 그렇죠. 네, 내일 정말 중요합니다. 네, 내일 문자 중계라도 꼭 확인하면서 그 아챔이 어차피 내년에 K리그는 2+2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후년 20년부터 아닌가요? 내년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보기로 내년까지는 그냥 3+1로 가고 내후년부터는 2+2로 간다라고 본 것 같아서 정확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본 걸로 기억을 해서. 네, 그래서 조만간 또 그렇게 바뀌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아챔을 나간 팀들에 대한 K리그 팬들의 감정이 전보다는 조금 더 호의적으로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줘야지 즉 그 티켓도 이제 배분을 더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 좀 정신 좀 차려라.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미리진도 무사히 회사 탈주를 성공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또 이제 게스트 분들을 또 모셔보거나 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고 또 그 A매치 휴식기에는 뭔가 좀 다른 특집 코너를 좀 준비를 해서 또 계속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야치 3 뚱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